미의회가 미국 국가 부채 상한을 올려주지 않으면 당장 7월부터 미국 정부와 미국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 세미정의 정재훈입니다. KB부동산TV에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는 각계각층 고수들을 모시고 발빠른 부동산 이슈부터 경제의 흐름과 전망, 그리고 부자 되는 방법, 급이 다른 고급 정보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시는 거시경제 전문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경제 전망부터 개인의 대응 방향까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영광입니다. 뭐 교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거의 셀럽이셔서 저희가 진짜 모시고 싶었었거든요. 뭐 교수님 보니까 한 해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하더라도 6천만 뷰더라고요. 어떤 그 비법이 좀 있습니까? 뭐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그냥 여러 유튜브에서 그 제목을 잘 달아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한국의 닥터둠이라고 이렇게 불리시는데 어떻게 그 별명에 대해서는 마음에 좀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제가 항상 닥터둠은 아니었었고요. 네네. 예, 제가 2000년부터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전망했습니다만은 2006년까지는 한국의 최고 낙관론자라고 예, 저를 비유했어요. 근데 제가 2007년 미국에서 이기고 온다. 그다음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직전에 주가 많이 나간다. 그리고 주가가 3,300이 넘었을 때 2020년 상반기였었죠. 그때 그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했더니 뭐 욕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 주식 사라고 그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제 사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츰 우리 교수님 모시고서 이야기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세계 경제 키워드로는 이제 3고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걸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어려워진 그런 배경이 좀 있었나요? 예, 작년에는 그 상고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예, 상고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고물가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뭐 작년 6월에 9% 이상 한때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물가도 거의 6%까지 올랐으니까.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물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미 연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장 금리는 사실 기준금리 먼저 오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금리를 올린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고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되니까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환율. 물가 오르니까 시장 금리가 오르고 또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되고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 상고 현상이 작년에 벌어졌는데요. 사실 올해는 상고라는 이야기 거의 안 나오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 이렇게.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금리도 시장 금리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고 작년하고 좀 다른 상황이 올해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릴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제로 금리에서 지금 5%까지 올렸으니까 기저에는 이제 물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미국 그 소비자 물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작년 6월에 9.1%까지 전년 동월 대비 올랐다가요. 그 다음에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5.2%까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상승률은 많이 낮아졌고요. 앞으로도 저는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왜냐하면은 수요가 이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 물가 상승 요인을 보면요. 연준은 역사상 볼 수 없을 정도로 돈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물가가 올랐었죠.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공급 중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됐고요. 중국 임금이 많이 오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예, 그런데 저는 미국 그 통화 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그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샤워실에 바버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샤워할 때 수도꼭지를 한쪽으로 조금만 틀면 물이 따뜻하게 너무 뜨겁게 나오죠. 네네네. 뜨겁게 나온다고 반대쪽으로 들었더니 너무 네. 차가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통화 정책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미국의 적정 통화 증가율을 좀 피셔 방정식으로 그거로 추정해 보니까 네네. 적정 수준보다 거의 30% 가깝게 많이 풀어버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돈 푸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럼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돈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작년 4분기 보니까 적정 수준보다 8%포인트 덜 공급해 버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덩글고 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근처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최근에 뭐 80달러 안팎 유지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얼마 전에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통화를 긴축하고 수요가 이축되고 예,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낮아지니까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문제는 여기서 더 낮아질 것인가? 네. 지금. 저는 더 낮아지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요? 예, 연말 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네. 3%대 초중반까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은 상황. 예,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미국 소비가 많이 이축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로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는 말씀. 예, 실제로 2월, 3월 통계 보니까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인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감소한 이유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작년에 미국 임금이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네. 미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작년에 그 미국 가계 저축률 보니까 연평균 3.7%였거든요. 장기 평균이 한 7%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3.7%가 언제 수준이냐면은 네.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에 3.4%였거든요. 저축률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들을 많이 써버렸다는 네. 겁니다. 예, 그리고 역의 부의 효과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주가 뭐 집값 오르면 부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데요. 네. 예, 미국 주가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 집값도 떨어지고 있어요. 부가 줄어드는 거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작년 3월부터 연준이 가감에 올렸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 시차 효과 보면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1년 정도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 아마 올 거 2분기 중후반 3분기 가면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아마 미국 기업들도 고용을 많이 줄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이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그 물가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좀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스티키라는 그런 용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그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수요 둔화로 인해서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같은 이유로 아까 미국 같은 이유로 소비가 많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또 가계 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40%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가게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은 40만 원을 KB에서 빌렸다면 KB한테 원금 갖다 주고 이자 내야 된다는 겁니다. 쓸 돈이 많지 않죠.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수요가 이축되면서 우리 물가 상승률은 아마 4분기 가면은 저는 2%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한국은행 총재는 뭐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요가 이축되니까 아마도 우리 물가 상승률 미국보다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그래도 우리 연준이나 통화정책 당국자들이 예측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연준 파월 의장이 조금 최근에 물가 상승에서 겁먹은 것 같아요. 정말. 사실 그 2021년에는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는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맞아요. 금리 안 올려. 작년 연초에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갑자기 금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0.25에서 5%까지 올려버리고 앞으로도 물가에 대해서 계속 좀
불안한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아마 3분기 가면은 미국 경제가 2분기 침체에 빠졌다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요. 뭐 연준 의장, 연준 위원들 생각도 저는 조금씩 달라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 연준은 그 연착륙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요즘 뭐 SVB 파산이라든지 경제 금융위기 쪽까지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우려가 좀 많거든요. 어떻게 혹시 교수님은 보시나요? 심각한 금융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경제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우랜딩이라는 단어가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 로우랜딩이라는 것은 로우랜딩, 네. 예,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위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네네. 그렇게 걱정을 저는 했었는데 아, 네. 로우랜딩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연준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예, 지난 그 FOMC에서 미국 경제가 마일드 리세션을 겪을 수 있다.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건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정말요? 미국 경제 지표는 네.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소비가 갑자기 줄어들면서요. 미국 경제 성장 능력보다 실제 성장 능력이 2020년 2분기 10%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고용을 보면 더 탄력적이죠. 네네. 2020년 3월, 4월 두 달 사이에요. 네.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2,200만 개 줄여버립니다. 아, 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어,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앞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예, 그러면은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 경영자들, CEO들은 야, 내가 일자리를 그동안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줄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서든 스탑을 할 수 있다. 갑자기 멈출 수 있다. 잠깐 제가 잠깐 그 질문이 들었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약간 궁금해하실 만할 건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서두에 이제 주식을 슬슬 사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경착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수출에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경기 침체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올해 주가 전망할 때 4, 네네. 5월까지는 괜찮다. 아, 네, 그런데 6월, 8월쯤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6월, 8월에는 미국 쪽에서 실물 경제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고용 네네. 소비 좋다 이런 보도만 나오는데 실제 소비가 줄어들면서 꺾이고 고용도 있는데. 꺾이고 아마 기업 실적 예상들도 많이 꺾일 거예요. 금리는 떨어지지만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은 네네. 주가는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된 상태예요. 아, 정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평가된 상태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수가 우리 코스닥 지수입니다. 아, 네네. 작년 말에 비해서 거의 35% 가까이 올랐죠. 바닥에서부터. 네. 우리 코스피도 작년 말에 비해서 한 15% 올랐거든요. 세계 평균이 한 8%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주가가 왜 많이 올랐느냐. 네. 예, 작년에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우리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 우리 미리 코스피도 떨어져서. 25%나 떨어진 거예요. 네네. 작년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명목 GDP, 유동성, 뭐 일평균 수출 주가와 상관관계는 없지만 그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많이 오른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 주가는 그런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면 아직도 10% 정도 가대평가 있습니다. 아, 예. 네네. 예, 그런데 미국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이 줄어들면은 아마 기업 이익 실적치들이 많이 낮아지면서 예, 그때는 미국 주가가 한 제가 보기에는 10% 정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아, 예, 그러면 우리 주가도 방향은 미국 주가하고 같죠. 그렇죠. 네. 근데 저평가돼 있으니까 미국 주가보다는 미국 주가 예를 들어 10% 떨어진다면은 우리는 한 5% 정도 떨어지는데 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면 사실 우리 연초에 우리 코스피가 2,180까지 떨어졌죠. 네. 최근에 2,570까지 네네, 올라왔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야 경제는 나쁘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네네. 예,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주가는 현재 경기 상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경제 정말 나빠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예상해 보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요. 올 3월쯤에 저점이 나오거든요. 아, 네네. 예, 5월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어느 시점 가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거죠. 주시장이 그런 걸 미리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저한테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질 거냐? 전저점까지 떨어질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예, 저는 우리 주가가 이미 저점은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아, 네네. 저점 고점이 서서히 높아지는 과정인데 3분기에는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 주가도 같이 조정을 보일 것이다. 뭐 그때 우리가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이제 단기 반등을 한 상황이니까 좀 비중 조절을 하고 예. 이제 추후에 조금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식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교수님의 의견이신 거죠? 예, 멀리 내다 보시는 분들은요, 그냥 보유하시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예,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서서히 접어들었으니까. 예, 그런데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하시잖아요. 약간 그렇죠. 많이 올라서. 네네. 그런 분들은 매수 시점을 조금 기다렸다. 예, 여유 있게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저희 시청자분들은 미국 주식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미국 주식도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과 비슷한 상황인 건가요? 뭐 바닥은 확인한 건가요? 저는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저 고평가됐다. 아, 더 예, 떨어져. 그래서 제가 작년 뭐 하반기부터 올해는 미국 주식 비중 줄이시고 우리 주식 비중 많이 늘리십시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게 그 10년 주기가 있거든요. 1980년에서 89년까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소위 3조왕 있었죠. 네네. 그다음에 1990년에서 그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정보통신혁명이 있으면서요. 미국 경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해 버립니다. 예, 그리고 90년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0년대 10년은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미국의 주가가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때 중국이 이제 높은 성장을 하면서 우리 중국 경제 때문에 예, 우리 주가도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 지난 10년 동안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주가만 오른다. 그런 그래서 뭐 생각을. 국장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야 된다. 미국 주식에 미쳐라. 미주미. 아, 네네, 뭐 이런 단어도 맞아요. 가끔 네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면은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이머징에서는 한국 주식이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가 강세될 때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니까요. 네네.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이머징 한국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의 문제지 달러 지수가 여기서도 한 20%도 떨어지라고 아,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90대, 80대까지 예.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식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달러 지수는 지금 102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은 아직 이렇게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네. 좀 있나요? 우리나라 저 환율이 예, 지난 거 2월 2일 날 1220원까지 떨어졌죠. 네네네. 작년 9월에 1400원 넘었다가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1320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지금 달러 지수는 별로 안 올랐는데 우리 환율, 우리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이유는요. 우리 그 내부 사정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우리 경상수지가 1, 2월 달에 적자 났어요. 아마 4월까지 적자일 거예요. 지금 2월 네네. 통계까지 발표 안 됐는데요. 네네. 그 경상수지가 적자 나니까 우리 달러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 지금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한테 자기네들한테서 반도체 투자해라, 2차 전지 투자해라. 맞아요. 예, 계속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다 보니까 달러를 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을 올해 31%까지 목표치를 설정해 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살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달러 사가지고 나가야 되죠. 예, 그래서 금융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예, 직접 투자에서도 적자, 그 다음에 증권 투자에서도 적자 이렇게 나냐니까 경상수지가 적자 나가지고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증권 투자 하려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5월부터는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다행. 그래서 아마 5월에는 환율이 다시 그 1250원대 이 안팎까지 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교수님 뭐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또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교수님이 봤을 땐 지금 그러면 세계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가 지금 이제는 조금 다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물가가 잡히니까 예. 그러면 경기는 대신에 이제 미국 경기는 경착륙 가능성이 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은 거기까지 듣고 나서 내년 내후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더라고요. 예. 어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좀 장기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아, 예,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많이 좋아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 이번 세계 경제가 뭐냐면요.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고 2020년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죠. 특히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정도 성장했어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었죠. 네. 그런데 2021년에 세계 경제가 6%는 성장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모든 경제 주체 부채가 증가해 버린 거예요. 아, 네네. 미국 같은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증가했죠. 중국 같은 신흥시장 기업 부채가 증가했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죠.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붕괴됐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 주식시장 거품 붕괴되고요. 아마 3분의 2쯤은 붕괴됐는데 3분의 1쯤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집값은 이제 거품 붕괴 초기예요. 저기, 네.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 가게에는 경기가 침체가 오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썼죠. 그런데 정부가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의회가 미국 국가 부채 상한을 올려주지 않으면요. 네네. 당장 7월부터 네. 미국 정부가 미국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결국은 올려주기는 올려줄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 부채가 GDP의 120% 넘어가지고요. 경기 침체가 더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정책에 한계가 있고요. 통화 정책은 현재는 더 쓸모없는 무기예요.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만 세계 중앙은행 물가 상승률 목표가 거의 2%거든요. 네네. 다 높죠. 네. 금리를 많이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도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가 투자가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침체가 오면 과거에는 크게 V자형으로 회복됐는데 이번에는 안만하게 회복됐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저성장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세계은행 IMF 최근에 장기 전망을 앞으로 5년 전망을 했는데요. 네네. 앞으로 5년은 과거 평균보다 세계 경제가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는 될 텐데요. 네네. 과거처럼 급격한 V자 회복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L자 부채 나이키 문제가 형태. 많기 때문에 예,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위기의 한국 경제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뭐 우리 경제가 위기는 아니고요. 아,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예,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를 볼 때 구조적인 문제점하고 단기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네네.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너무 빨리 하락하고 있어요. 예, 잠재 성장이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1980년대 우리 잠재성이 10%였습니다. 아 정말요? 조만간 1% 후반에 진입할 거예요. 예, 잠재 성장이 떨어진 거는 우리 저 인구 노동력이 감소하는 거죠. 우리 저 학계 출산율이 작년에 0.78명이었습니다. 노동이 감소하니까 잠재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대기업들이 자본 축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생산성은 하루 아침에 늘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이제 2%, 1% 후반으로 떨어지는 게 문제고요. 잠재 성장을 따라가지고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단기 사이클상 보면은 작년 10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지난 11번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순환이 있었는데 평균 수축 국면 20개월이었었어요. 20개월이요? 그러면 아직 한참 남은 그러니까 거네요. 지금은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단기 사이클 상에도 수축 국면이라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지금 현재는 수축 국면인 건 당연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구조적으로 저성장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차별화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9%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네네. 굉장히 커지니까 네.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잠재성장 2%그 이하로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파이 이 규모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걸 나눠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저성장은 차별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분야에서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예, 작년 통계 보니까 우리 기업 36%, 중소기업 50%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36%, 중소기업 5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 예, 그다음에 경기는 나빠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업들이 구조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게 차별하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예상하면서 어떤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할 때도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많은 기업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예, 그렇죠. 혹시 뭐 교수님 보시기에 산업 이런 것도 혹시 보시나요? 유망 산업? 예, 유망 산업. 뭐 우리나라에 있죠. 예, 저는 뭐 제가 투자하는 산업이 세 개예요, 업종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좀 미국보다 잘한 게 제가 보기에는 세 개가 있다고 네네. 보거든요. 네. 우리가 저 반도체는 특히 디램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이 올해 그 전기차 판매량이 한 7%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미국 정부가 2032년 가면은 67%로 늘려라. 자동차 회사한테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2차 전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일부 연예인들 BTS 같은 데 보면은 네네.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걸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또 더 주의 있게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닥친 어떤 어려움 중에 미중 갈등을 좀 또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2001년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주거든요. 아, 네네. 예, 그때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 4%였어요. 아, 예, 그런데 중국이, 작년에 네네. 보니까 18%까지 올라와 버렸죠. 많이 성장했네요. 네. 예, 미국은 32%, 24%로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아, 정말요? 이대로 가다는 중국 GDP가 머지않아 미국 GDP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패권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네네. 무역 전쟁하고 지금 기술 전쟁하고 조만간 금융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잘못하면은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무력 전쟁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쪽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규제하고 러시아를 규제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 바이든 정부는 우리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아,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선택을 지금 강요하고 있죠. 음. 우리나라 중국 수출 비중이 2018년에 한때 26%까지 갔었어요. 근데 작년에 뭐 24%까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 무역에서는 중국이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2000년에서 작년까지 보니까요. 우리 무역 수지 흑자 중 91%가 중국에서 온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힘든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애교 정책 양다리 결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제가 생각에는 너무 한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지 않느냐. 아, 물론 지금 정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안보라든지 예. 뭐 금융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금융적인 측면도 있죠. 네네. 예. 세계에서 미국이 금융 강국이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중국의 금융 시장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아, 네. 요새 저 미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 WTO에 가입시켜 놓고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6조 1천억 달러예요. 네.
중국이 미국에서 6조 1천억 달러를 벌어간 거죠. 네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그 돈 일부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상품 생산해가지고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돈 벌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금융이거든요. 금융, 네. 중국한테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빨리 금융시장 개방해라. 음. 그래서 미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금융과학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네네. 이미 금융산업은 다 개방해버렸습니다. 우리 KB 금융그룹도 중국 가서 은행도 할 수 있고 보험회사도 쓰고 증권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금융시장 개방인데요. 금리 자유화하고 외환시장 자유화예요. 이걸 미국이 중국한테 계속 하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중국의 금융시장이 자유화되면 미국이 중국과 가지고 금융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JP모간,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 계속 늘리고 있고요. 특히 JP모간은 작년에 중국에다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미국의 큰 이렇게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늘리는 건요.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예, 우리도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무역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네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웬만한 상품은 중국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써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중국에서 저 무역으로 돈을 엄청 벌었는데요. 그 돈 가지고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처럼 중국과 아주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결국은 중국이 네.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 외환시장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금융에서 미국만 봤는데요. 이제 중국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중국 위안화 무역 거래 비중이요. 이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세계 그 무역 거래에서 중국 위안화 비중이요. 그 전쟁 나기 전에는 2%였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4.5%까지 유로화가 6%인데요. 그 유로화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달러 못 쓰게 하니까 네네네. 그쵸. 위안화로 네네. 결제하죠. 네. 중국으로 원자재 수출하면서 위안화 쓰고 있고요. 최근에 저 브라질하고 러시아 뭐 정상회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달러로 결제 안 하고 위안화라 헤아라로 결제하자.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계속 많이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달러로 결제 안 하고 위안화로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국제 뉴스 중에 그 유가를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뭐 러시아하고 특히 미국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좀 합치면서 어떤 달러로 페트롤 달러라고 되어 있었던 그 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한다는 그런 뉴스를 좀 전에 받았었거든요. 특히 뭐 사우디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예.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는 1974년 사우디가 원유 수출하면서요. 달러로 결제받았어요. 그래서 페트로 달러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네네. 예,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확고히 자리 잡았죠. 예, 그런데 작년 미국이 이거 중간선거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요. 원유 좀 생산 늘려봐라. 그러니까 네네. 안 늘렸어요. 안 됐죠. 네. 바이든 대통령 떠나자마자 그 사우디 외무장관이 우리 증산 돈이도 안 했다. 네네. 예, 그리고 사우디 원유 수출 중 4분의 1이 지금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걸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중국도 그걸 사우디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는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고요. 네네. 세계 중앙은행도 2000년에 외환을 보유하는데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근데 작년 말 보니까 58%로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 대신 달러 비중을 줄여들고 그동안 유로화를 많이 늘렸는데요. 네네. 최근에 위안화 세계 중앙은행이 위안화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변화가 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푸라기 하나 보고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아직은 그 지푸라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게 앞으로 바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네. 어떤 달러의 어떤 향방이라든지 위안화의 어떤 강세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취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전략이 좀 있을까요? 외환 보유액이 한 4,600억 달러 되는데요. 오늘 통계 보니까 지난 2월 말 현재 우리가 미 국채를 한 1,100억 달러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줄이고 중국 위안화로 정말요? 예,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예. 사실 국채 시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우리 국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신문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오르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확대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근데 미국 사람들 우리 채권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아,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26% 가지고 있고 외국계 자금에서는 미국계 자금이 40%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런데 외국인들 우리 채권 한 9%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아계 자금이 46%예요. 아, 오히려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대부분 국채를 중국 많이 자금일 있군요. 겁니다. 네.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있지 않? 단점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중국계 자금이 전략적으로 우리나라 투자하니까요. 그냥 한 번에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중국이 계속 우리나라 국채 많이 보유하면 네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자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정말 그 재밌는 거는요.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외국인이 뭐 주식, 채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주식은 국가별로 발표해요. 네네네. 근데 채권은 국가별로 발표를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발표를 안 했냐면 네네. 중국이 미국보다 우리 국채를 더 더 많이 샀을 가지고 있는. 때. 그 다음부터 거의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국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금융시장에 중국이 압력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국제 정세가 정말 많이 얽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우리 정부 당국자다 혹은 이제 어떤 정책을 결정하실 분에게 혹시 우리나라 경제 이제 잘 하려면 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고 바라시는 거 좀 있을까요? 미국에다만 너무 비중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네. 네. 균형을 네, 경제적으로 맞춰서. 미국, 일본도 중요하지만 네네. 중국이 더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미중이 지금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네. 거의 중국으로 안 가고 있고 인도나 아세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아세안 시장에 정책적 우리 기업 측면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인도 시장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아지고요. 인도 성장이 한 6, 7% 계속 할 거예요. 중국은 4 내지 5% 떨어지지만 네네. 인도로 많이 수출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세안이죠. 아세안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거든요. 이 지역이 우리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0%였어요. 네. 작년에 18%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나라들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아세안, 인도 시장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실질적인 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그 주식과 부동산의 어떤 상관관계, 연관관계가 좀 있나요? 예, 부동산 가격이 주가에 좀 후행하죠. 예, 사이클을 구해보면 뭐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예, 제가 잔변동은 제거해버리고 그 추세를 구해가지고 구해보니까 한 1년 정도 집값이 코스피에 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금리, 환율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예, 제일 선행한 게 채권 시장이고요. 채권, 예, 그 다음에 주식 시장. 주식. 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난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거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언제 오르느냐 그거는 주가하고 한 1년 정도 뭐 시차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주식시장을 먼저 보면은 부동산 가격도 방향은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일변동이 좀 많잖아요. 예. 변동성이 많은데 그러면 주식이 그러면 좋다, 상승한다 이렇게 보려면 어떤 지표를 좀 보면 되나요? 예, 저는 뭐 주로 세 가지 지표를 보거든요. 예,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예, 장기적으로는 그 명목 GDP의 코스피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가대평가되고 때로는 가소평가됩니다만은 뭐 제가 2021년 하반기 작년에는 가대평가됐다. 예, 그래서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작년 말 보면은 명목 GDP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한 22% 정도 저평가됐어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은 예, 주가가 제자리 간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주식 비중 좀 늘리시라고 권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총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강의 통화라고 M2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거에 비해서 높냐 낮냐. 2000 이후로 5년 이후로 보면 장기 평균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서 차지하는 비 평균이 58%였거든요. 예, 그런데 2021년 한때 65%까지 갔어요. 가대평가됐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48%, 5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다는 거죠. 네네.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가 가대평가됐느냐, 가소평가됐느냐. 흔히들 그 주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의 비교하는데요. 개가 코스피고 일평균 수출이 예,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개 들고 산책하면 개가 보통 앞서가죠. 네네. 앞서가는 있어. 예, 그런데 2021년 6월에는요. 이 개 코스피가 주인 일평균 수출의 36%나 앞서가 버렸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도 저평가됐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앞으로 주가를 전망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네네. 예, 그거를 제가 예상하고 뭐 주가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1년 6월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정점이었었어요. 아, 네네. 예, 그때 우리 코스피 3,300이 넘었을 때였죠. 근데 이게 정점 치는 거 보고 예,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제가 전망해 보니까 올 3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늦게 발표되니까 4월께 5월 말에서 발표돼요. 아, 4월께 오른 걸 확인하려면은 5월 말 가야 되죠.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저점을 치고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아, 정말요? 예. 미국에서도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우리도 10년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어떤 때는 5개월 선행하고 어떤 때는 1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아, 네네. 2월 달에 한번 역전이 잠깐 됐었었죠. 예, 지금은 다시 네네. 회복.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걸 보면 선행지수도 오를 수 있다는 아, 것이죠. 네네. 예, 그래서 최소한 뭐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변동치를 꼭. 하나만 아셔도 된다.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저 부자들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뭐 어떤 분은 2조, 어떤 분은 7천억, 뭐 이런 부자들도 만났는데요. 이런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네. 개인의 부도 축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시경제 측면에서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건 미리서 나타내 주는 게 선행지수예요. 그러니까 선행지수 하나만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넘었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선행지수가 이미 꺾이고 있었다는 거죠. 선행지수 꺾이면 앞으로 경기도 나빠지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선행지수 하나만 알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대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 뭐 선행지수 이건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하거든요. 네, 네. 이거 하나는 꼭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 교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요. 지금 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제 상승을 시작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떤 식으로 좀 구축해서 가야 될까요? 우선 우리 가계 자산 배분을 보면요. 뭐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78%가 실물 자산이고요. 금융 자산은 22%. 거기서 전월세 보증을 빼면은 16%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융 자산 비중을 늘려야 된다. 네, 네. 예, 그리고 가계 그 금융 자산 배분 보면요. 작년에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 금융 가계 자산 중에서 은행의 비중이 한 43%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워낙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었고요. 네, 주식 네. 비중은 23%에서 20%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 그런데 저는 주식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더 높아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주가가 3천 넘었을 때 주가가 가대평가됐거든요. 아까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유동성에 비해서 20-30% 가대평가됐어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형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릴 시기다. 그런데 뭐 이 방송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당장 주식을 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연초에 2180까지 올랐다가 2600 근접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8월 무렵에 제가 정확한 뭐 기간, 시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아마 미국 쪽에서 충격이 오면서 우리 주가도 한번 떨어질 수 있다. 그때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똑같은 이유로 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이 지금 사상 거의 최고치를 한번 찍었는데요. 어떻게 더 올라가나요? 예,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라가죠. 조정을 거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금 가격도 달러 지수하고 저 미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달러 지수가 떨어지니까 금 가격도 올라간다. 앞으로 최소한 달러 지수가 20%는 떨어질 거다. 기간의 문제니까. 금도 앞으로 20%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 많이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런 버핏 이분이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권 사면은 이자가 나와요.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죠. 시세 차익만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사기는 사시되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진단하실까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KB 그 국민은행 통계를 제가 많이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중간중간 조정이 있지만은 작년 6월에 정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보니까 대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고 대구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대구는 저 미분양 가구가 우리 전체로 지난 2월 말에 한 7만 5천 가구 좀 넘었는데 대구가 13,000 가구가 됩니다. 대구가 떨어지니 대전이 떨어지니 인천이 떨어지고 서울 강남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이 추세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정부에서 뭐 20번 넘게 규제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올랐어요. 이번 정부 계속 규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추세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 가격을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PRR로 보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월세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월세 지수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얼마나 높은가. 장기적으로 평균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로 벗어났느냐 밑으로 벗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뭐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한 20%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 오른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일간지에서 저를 그 비관론자로 어떤 분을 낙관론자로 그분은 집이 계속 오른다.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 주장을 서로 비교해 놨던데 그 언론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너도 금리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자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집값이 오를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집값을 결정하는 초기에는 금리나 대출 금액이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6개월, 12개월 이 시차를 두고 보면은 집값 결정에 경기가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대표적으로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동행지 순환 변동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 정점을 치고 이제서야 떨어지는 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오르면은 뭐 집값 떨어진다. 금리가 내려주면 집값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경기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이렇게 급등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급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에 비유하는데 저는 뭐 등산 아주 좋아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산에 오르다 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 정상 부분 가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 가파르게 오른 분야는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을 내려다 보면은 중간중간 언덕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하락했다가 일부적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언덕쯤에 해당된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엔 그러면 지금 이제 완만한 하락으로 만약에 간다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까요? 뭐 저는 최소한 앞으로 1년은 좀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한번 봤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매월 발표하거든요. 네네. 예, 거기 보면은 부동산 전망 심리 지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심리는 네네네.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60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보다 네. 밑에 있으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작년 11월 60일이었으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었죠. 네네. 그런데 올 3월 통계 보니까 8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아직도 100 미만인데 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60일에서 80까지 올랐다는 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 심리지수하고 집값하고 제가 시차 상관 기술을 구해보니까 한 15개월 정도 선행. 예, 그게 선행하더라고요. 네, 심리 지수가. 예. 네. 뭐 작년 12월 저점을 쳤다면 12개월이라면 어. 내년 1분기 어두운 무렵에 저점이 튈 수가 있죠.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을 좀 놓고 보면 뭐 악성 뭐 물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중공후 이제 미분양 이런 부분들도 살짝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일단 비금융권에서 지금 좀 많이 연체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좀 짓누를 이런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예, 그 우선 그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요. 뭐 지난 2월 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가 약 7만 5천 가구가 넘고요. 뭐 대구가 13,000 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악성 미분양 말씀드렸습니다. 악성 미분양 잘 아시다시피 준공이 끝났는데도 분양이 안 된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우리 국토부 통계는 8,500채 이렇게 정도 된다는데요. 근데 한 부동산 전문회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18,000가구 넘는다고 있다. 네네. 이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네네. 건설회사에서 보면은 자기 그 미분양이 많다고 그러면은 잘 안 사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또 많이 깎아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7만 5천 가구인데 거의 10만 가구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09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 오고 2009년 3월 달에는요 16만 6천 가구까지 갔었거든요. 네, 정말. 심각했었죠. 예, 그런데 우리 저 국토부에서도 10만 가구까지는 지켜보겠다. 지금 일부 건설회사들은 미분양이 많이 나니까 그것 좀 정부에서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뭐 지금 삼성전자가 재고 많이 쌓이니까 뭐 반도체 가격 할수 없. 떨어지고 우리가 재고가 많으면은 우리 기업들 재고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IMF 경제이고 재고가 가장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재고가 많이 쌓이면은 뭐 싸게 팔아야 되죠. 예, 그리고 생산을 조정해야 되죠. 근데 집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만 뭐 건설에서 싸게 팔아야 되죠. 최소한 이 어려운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일부 건설회사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거 PF 대출, 네. 일부 저축은행, 일부 증권회사 거기에 너무 많이 투자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게 어려워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재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미분양 가구 수가 10만 가구 늘어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드러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좀 뭐 뱅크럼까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수준은 아니죠? 어떠신가요, 교수님 보시기에? 뱅크런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홍콩에 어떤 은행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처마 밑에 다 모였대요. 근데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저 은행에서 돈 찾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은행 와서 돈 찾아가고 그 은행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큰 은행들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벌려오는데 네네. 아마 뭐 작은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들이 혹시 유의해야 될 부분, 이 부분 혹시 조언해 주실 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사회적 전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우리가 그 2020년 통합 개미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가대평가됐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새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1700 간다, 뭐 외환위기 온다 음. 이런 거 사회적 전념에서는 우리가 좀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네. 금융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좋은 예, 말씀이시네요. 이 금융그룹의 회장님께서요. 네.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은행의 경쟁력이 대출에 있었는데 가계부채도 많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수단이 936조예요. 네. 그래서 기업 대출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은행의 경쟁력은 대출보다는 유가증권 운용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고객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데 은행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역시 해안이 있으신 예.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금융으로 부자가 되려면 금융에 대한 지식.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도 뭐 네. 제가 얼마나 좀 전달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조금 네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 저평가됐고 예,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이거는 아직도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융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채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주식도 예, 비중 지금 20%까지 떨어졌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공부도 많이 된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어떤 좋은 말씀 또 해주시려고 한번 또 나와주실 거죠? 약속을 바꿔서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네. 네. 자, 그러면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